사연아 한 잔의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처음엔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통화를 했고 그녀는 눈이 내리는 한국을 동경했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사랑이란 걸 알게 됐고 작은 반찬 하나에도 고마워하던 그 사람이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한국에 들어온 지 79일째 되던 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본 순간, 저는 모든 게 서류 속에 계획된 연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와 결혼한 게 아니라 한국 국적에 제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저는 올해 59세 총각입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작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고등학교만 마치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형제들 중 제가 장남이었기에 어머니를 모시고 두 동생을 공부시켜야 했죠. 20대는 오로지 책임이라는 단어 하나로 버텼습니다. 30대가 되었을 땐 결혼 얘기를 꺼낼 틈조차 없었고 잠깐 스쳐간 인연들은 책임 앞에서 모두 멀어져 갔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그저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행복보다 동생들 앞날이 더 중요했고 어머니의 병원비가 더 급했습니다. 그렇게 40대가 넘어가자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살았죠. 혼자니까 편하지 뭐. 그 말을 20번쯤 내뱉고 나면 외로움도 무뎌지는 줄 알았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 무뎌짐이 고독이란 이름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퇴근 후 불 꺼진 집, 말 한마디 없이 흘러가는 주말. 언제부턴가 손에 쥐게 된 맥주캔 하나가 유일한 친구가 되어 있더군요. 그때쯤 오래된 친구 녀석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렇게 사냐? 얼굴도 안 비치고. 혼자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우리 어디 바람 좀 쐬고 오자? 어디로? 베트남 여행 요새 많이 간다더라. 내가 요즘 다낭 알아보고 있거든. 싸고 조용하고 사람들 친절하고 형님들 요즘 다 거기 간다더라. 니도 그냥 멍하니 이러고 있을 바엔 좀 쉬다 와. 인생 좀 즐기면서 살자. 다낭? 그래, 베트남 다낭. 바다도 좋고 여행 가면 생각보다 힐링되고 우울했던 기분도 풀려. 처음엔 뜬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한 번쯤은 멀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는 낯선 곳에서 그냥 하루 이틀이라도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다낭. 친구가 다 알아서 예약했고 저는 짐도 허술하게 쌌습니다. 그저 날씨 따뜻한 나라에서 쉬고 오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다낭 공항에 내리자마자 공기가 다르더군요. 습하고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도로마다 오토바이가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낯선 풍경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쩌면 그건 막연한 기대였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선 누가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편히 쉬자. 첫날은 리조트 근처에만 머물렀습니다. 의자에 앉아 맥주 한 잔 마시며 바다를 바라봤고 오후에는 현지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그날 밤 친구와 함께 호이안 야경 투어를 하러 갔습니다. 노란 벽과 형형색색의 등불이 어우러진 거리를 걸으며 사진을 찍고 있는 사람들 속에 저는 그 사람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빨간 의자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 긴 머리를 하나로 묶은 채 길거리 노점상 아주머니와 무언가를 이야기하던 그녀는 갑자기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웃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슬프게 웃는 얼굴이랄까. 아니, 그보다는 오래 기다린 사람을 마주한 것처럼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곁에 있던 친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디? 저기 노란 벽 앞에 지금 고개 숙인 사람. 진짜 미인이지 않냐? 이상하게 자꾸 눈이 가네.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하게도 그 여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은 반하일 투어였지만 내내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설렘이 아니라 놓쳐버린 뭔가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틀째 저녁, 저는 혼자 야시장 쪽으로 나갔습니다. 혹시나 또 마주치게 될까 싶어서였죠.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 정말 우연처럼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이번엔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관광객들에게 베트남 전통 악기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목에 걸린 직원 명찰엔 린 한국어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살짝 놀란 듯한 그녀의 눈, 그리고 이내 고개를 숙이며 지은 미소.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잊지 못했던 그 표정.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말을 걸어야 하나? 아니야. 괜히 민폐일지도 몰라.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에 걸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혹시 베트남 분이세요?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절 보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네, 조금 말해요. 한국말. 저는 린이에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말. 너무도 어눌하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 여행에서 찾게 된 건 풍경도 음식도 바다도 아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인생을 걸어야 할 사람을 만났다는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그녀의 얼굴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란 벽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여인의 웃음, 한국어를 어눌하게 말하면서도 끝까지 제 말을 들으려던 그 표정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겨우 그 몇 분 대화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감정은 계산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향한 관심은 어느새 하루를 구성하는 필수 루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명찰에 적힌 이름 하나로 찾은 센터 웹사이트.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남긴 짧은 메일 한 통.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곧바로 답장을 줬습니다. 오빠 기억나요? 한국분. 다정했어요. 그녀는 오빠라는 호칭이 익숙치 않은 듯 하더니 이내 자연스럽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로 주고받던 연락은 금세 카카오톡으로 옮겨졌고 하루에도 몇 번씩 짧은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눈 왔어요. 맞죠? 베트남은 덥지만 한국 겨울도 좋아 보여요. 하루는 그녀가 셀카를 보냈습니다. 붉은 벽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 손엔 작고 하얀 커피잔. 그 사진 한 장이 어쩌면 시작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의 하루가 궁금해졌습니다. 오늘은 어디 갔어요? 점심은 뭐 먹었어요? 한국 오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요? 그녀는 서툰 한국어로 매번 진심을 담았습니다. 오빠, 나 한국 드라마 보고 김밥 먹고 싶어요. 눈 보고 싶어요. 한국에 눈 진짜 많이 와요? 이렇게 작은 문장 하나하나가 어느새 제 가슴 속에서 따뜻한 온기로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오랜 시간 비워져 있던 내 마음의 빈자리를 천천히 메워주고 있다는 걸. 그 후 약 2달. 그녀와 영상통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통역 앱을 틀어두고 말했지만 그녀는 매일 한국어 공부를 했고 대화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화면 속 그녀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양쪽 머리를 넘기며 웃거나 커피잔을 양손으로 꼭 쥐고 있을 때 그녀의 눈동자는 늘 무언가를 갈망하듯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모습은 제게 말할 수 없는 연민과 애틋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영상 통화는 밤 10시로 굳어졌습니다. 서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한국어를 배웠고 저는 그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밤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빠 있죠? 나 요즘 꿈 꿔요. 어떤 꿈? 내가 한국 가고 오빠랑 같이 길 걷는 거예요. 하얀 눈 내려요. 그 말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진짜 한국 와야겠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한국 가기 어려워요. 관광 비자도 쉽지 않아요. 그녀의 표정은 실망과 체념이 섞인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 나 보러 오고 싶은데 못 오는구나.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단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로만 남기엔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통화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나, 그럼 내가 다시 다낭 갈게. 그리고 우리 좀 더 같이 있어 보자. 그녀는 깜짝 놀랐고 이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진짜예요? 응. 보고 싶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빠,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 거기엔 거짓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말은 진짜였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저는 다시 다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그녀를 보자마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리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진짜 바보 같죠? 이거 꿈 아니죠?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5일간 다낭 곳곳을 함께 걸었습니다. 호이안 강가에서 야시장 구경을 하고 해변을 함께 거닐며 한국과 베트남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오빠, 나 한국 가면 일도 할 거예요. 집안일도 다 해요. 오빠만 편하면 돼요. 그렇게 함께한 마지막 날 밤, 저는 호텔 베란다에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리나, 나 사실 결혼이란 거 다시는 생각 못 할 줄 알았어. 그녀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너를 만나고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만약 너도 괜찮다면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을래? 한국에 오는 거, 그리고 함께 사는 거. 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제 손을 잡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진짜 좋아해요. 진짜요. 그 말이 그 밤의 공기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살아보고 싶다고. 그날 밤 베란다에서 린의 손을 잡고 결혼 이야기를 꺼낸 뒤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장난이나 감정적인 감탄사가 아닌 현실적인 이야기가 시작된 거였죠. 다낭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린은 오빠, 진짜로 나 한국 가면 같이 살 수 있어요? 하고 물었고 저는 국제결혼 전문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류 준비부터 혼인신고, 비자 신청까지의 절차는 복잡했고 준비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다낭의 공증사무소에서 수차례 번역과 공증을 받았고 린과 저는 현지 행정청에서 혼인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그날 린은 도장을 찍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결혼한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 순간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린은 결혼 이민 비자를 받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 달랑 메고 공항 입국장에서 저를 발견하자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진짜 왔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은 달라졌습니다. 싱크대 앞에 늘 한 사람이 더 있었고 거실엔 그녀의 슬리퍼가 놓였고 냉장고엔 린이 적어둔 한국어 단어장이 붙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먼저 일어나 커튼을 열었고 햇빛 들어와야 집 따뜻해요. 하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창문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익혀가며 삶의 리듬을 맞춰갔습니다. 된장찌개가 너무 짜다고 혼자 웃기도 했고 그 모습이 귀엽고 정겨워 저는 매일 퇴근이 기다려졌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린은 고사리 앞에서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죠. 이거 나물? 어떻게 먹어요? 저는 손수 볶는 법을 알려줬고 그녀는 그걸 노트에 적었습니다. 우리는 같이 TV를 보며 웃었고 손을 잡고 공원 벤치에 앉아 겨울 햇살을 쬐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빠, 나 이런 거 처음 봐요. 진짜 예뻐요. 그 눈망울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구나. 그렇게 우리는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리는 점점 외출이 잦아졌고 이유는 늘 비슷했습니다. 은행 가요. 다문화센터 수업 있어요. 시장 다녀올게요. 처음엔 적응을 위한 노력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점심 무렵 나간 그녀가 밤 9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카톡도 읽지 않았죠. 무슨 일이야? 오빠, 폰 꺼진 거 몰랐어요. 수업하는 사람들하고 밥 먹었어요. 그 말에 고개는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며칠 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 비자 신청 접수 확인서. 그 서류에는 명확히 쓰여 있었습니다. 혼인 후 91일 경과 시 체류 자격 변경 가능. 린이 한국에 입국한 지 그날이 딱 7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외출을 자주 하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묻혀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늘 비밀번호를 바꾸는 그녀의 휴대폰, 통화할 땐 발코니로 나가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가끔씩 너무 멍하게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날 밤 그녀가 샤워하러 간 사이 그녀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엔 린과 어떤 젊은 베트남 남성이 신혼부부처럼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안경을 썼고 그녀의 어깨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편엔 베트남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리고 그 아래 얇은 종이 한 장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미 여러 번 본 듯한 형식의 서류였죠. 배우자 초청 신청서. 그런데 제 이름이 아닌 참고일란에 적힌 다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뚜원.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익숙했습니다. 며칠 전 그녀의 핸드폰에 뜬 낯선 메시지의 발신자. 그 이름이 바로 안뚜원이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베트남 이름은 비슷할 수도 있고 같은 성씨도 흔하다니까. 하지만 서류 하단에 작은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신청 시 배우자와의 연락 유지 상태, 입증 필요, 영상통화 내역 첨부.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장면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매일 밤 나와 영상통화하던 그녀의 모습. 그러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와 또 다른 대화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때 처음으로 진짜로 무서워졌습니다. 내가 보고 있던 이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 앉아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땀에 젖을 만큼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갔습니다. 그때 그녀는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빠, 나왔어요. 리는 평소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그녀는 제 눈에 너무 낯설게 보였습니다. 어딘가 연기처럼, 어딘가 가식처럼. 그녀가 신고 있는 슬리퍼 소리마저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리나, 오늘 어디 갔었어? 시장이랑 은행에. 누구랑 갔어? 다문화센터 사람이랑. 왜 그래, 오빠?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뭐야? 어디서 났어요? 이거? 이종이, 이 이름, 이게 뭐냐고 묻고 있잖아. 리나!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었고 시선은 테이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습니다. 오빠, 나
미안해요.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그 어떤 변명보다 더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곧 사실이었음을 인정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 남자랑 같이 짠 거야. 아니요.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진짜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오빠는 나한테 잘했어요. 진짜로 나는 그만해. 지금 그 말 위로처럼 들리지 않아. 제 목소리는 낮았고 진심은 허탈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전 남자친구예요.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가난해서 결혼은 못했어요. 한국 가서 돈 벌면 돌아오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터넷으로 알려줬어요.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비자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가 너무 착했어요. 처음엔 그냥 비자만 받자고 생각했는데, 오빠가 김치 볶음밥 만들어줬을 때, 오빠랑 공원 갔을 때, 그때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포장된 대사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 안에 남은 건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친절이었다는 씁쓸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따로 자겠다고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니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리는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에게. 나는 오빠한테 거짓말했어요. 근데 오빠한테 받은 따뜻함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비자 때문에 시작했지만, 오빠가 웃을 때, 내가 요리 망쳤을 때도 괜찮다고 해줄 때, 그때 진짜 미안했어요. 그날부터는 오빠를 속이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더 멀어졌어요. 나는 베트남 돌아갈 거예요. 이건 벌이라고 생각할게요. 오빠 미안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어디까지가 진심이었는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그녀는 떠났고 나는 여전히 여기 남아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뜨고 식탁에 2개의 밥그릇을 올렸다가 하나를 치웁니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섭더군요. 그녀가 있던 흔적이 아직도 제 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욕실 거울 위엔 그녀가 붙여놨던 한국어 단어 메모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수건, 세면대 따뜻하다. 그 글씨체는 동글동글했고 아직 지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날 밤, 저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분노는 너무 늦게 왔고 미련은 너무 일찍 찾아왔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조금만 더 냉정했더라면. 아니야, 처음부터 속을 생각이었던 거겠지. 하지만 또 어떤 날은 혹시 정말 잠깐이라도 날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을 수백 번 되풀이하다 보면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습니다. 그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모든 게 철저한 사기였다고 믿는 편이 나을 텐데. 그녀가 만든 밥맛이 진심 같았고 그녀가 웃던 눈꼬리가 진짜처럼 보였던 기억이 저를 놓아주질 않습니다. 가끔은 착각합니다. 그녀가 부엌 쪽에서 컵 씻는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현관문 너머에서 오빠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나는 사랑한 게 아니고 믿고 싶었던 거구나. 누군가가 내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외로웠던 거구나.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남은 건 서류 몇 장, 머그컵 하나, 그리고 그녀를 믿었던 한 남자의 조용한 무너짐뿐입니다. 그녀는 나를 사랑한 걸까요? 아니면 그녀가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여권 한 장이었을까요?